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천국 1부 진행의 장희선입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3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상승. 요 며칠에 비해서 상승폭은 완만했을지 몰라도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 그 탄력을 유지해준 하루였는데요. 환율은 좀 불안했지만 다행인 건 외국인이 순매수로 대응해줬다는 점이고요. 결국 연휴 이후 시장을 짓눌렀던 이 악재들, 딥시크와 관세 전쟁 이슈겠죠. 이 두 가지 충격이 조금은 옅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외에도 우리는 또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봐야 할지 현문현답 이슈 탑3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K방산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산주 강세의 중심에는 현대로템이 있었겠죠. 일단 실적, 지난해 매출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17% 증가했습니다. 대장이 이렇다 보니까 낙수 효과로 방산주 다 같이 움직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하죠. 가는 종목이 더 갈까? 지금도 방산주 공략이 가능할까? 그 답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코스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에 크게 충격받고 화수목 올라주고는 있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주고 있고 방금 살펴본 현대로템처럼 어닝이 좀 기대 이상으로 나온 기업들도 많아서 지수 자체의 상승은 괜찮았는데요.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보실까요? 네, K뷰티 보입니다. 오늘 화장품주도 좋았죠. 미용 의료 쪽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수출 데이터가 잘 지키는 기업들의 시세가 견조한 모습인데요. K뷰티 종목들, 달러 강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기억을 해보면 중국산 화장품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반사 이익을 좀 얻었었는데 K화장품 이번에도 다시 주목해도 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현답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변동성을 이겨내고 상승하는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늘도 세 분의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긍정적이었는데 힘이 상당히 없어서 힘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이슈, 힘 있는 이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호실적.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호실적입니다. K방산, 현 시점 어떻게 봐야 될까? 답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방산 기업들 가성비 그리고 빠른 납기 경쟁력에 더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 같은데, 자, 이 답은 누가 해주신 걸까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임종혁 파트너 하면 반도체의 남자, 2차 전지의 남자, 약간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자동차의 남자. 예. 그런데 방산 쪽, 예. 네, 물론 뭐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보신 예.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현대로템이 11월 고점을 이제 멋지게 돌파하는 시도를 했잖아요. 와, 그런 네. 모습들을 보고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제2의 현대로템을 공략해야겠구나. 오, 방산 주요 기업들이 11월 고점을 이제 차례로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오늘의 장대 양봉은요, 좌시하면 안 되는 아주 멋진 양봉이었고, 현대로템 작년 실적 매우 긍정적으로 도출돼서 투심이 개선된 것도 있지만 폴란드양 K2전차 2차 계약 체결 스토리가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초입이라고 초입까지는 아니고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K방산 그 국가대표 기업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1월 고점 바로 밑에서 지금 자세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11월 고점을 작년 11월 고점을 유의미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사 중에서 특수성 모멘텀이 가장 막강한 하나오션은 다른 조선주와 다르게 차별화된 상승각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 함정 MRO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또 LNG 운반선 사업 부분에 대한 성과도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뭐
호위함, 뭐 잠수함 관련 수주 공시도 언젠가 이제 낼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조선주 내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J중공업도 이제 함정 관련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투심이 개선되면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LRG 넥스원도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까 말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LRG 넥스원의 그 화려한 수주장고를 이제 고려해 보면은 올해 실적, 내년 실적 참 긍정적으로 잘 도출될 수 있는 기업이고 또 이 기업은 방공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용 로봇 사업을 통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현대 로템처럼 치고 나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K9 자주포의 엔진을 납품하는 STS 엔진도 상승 추세 눌림목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요 지지선만 지켜내면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또 풍산도 빼놓을 수 없는 방산 대표주잖아요. 네. 풍산도 비교적 바닥권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세 매매를 추종하시는 분들은 뭐 STS 엔진이나 뭐 HJ 중공업 이런 기업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관심 가지면 되고 바닥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풍산이나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을 이제 관찰하다 보면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방산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방산이랑 같이 좀 언급됐던 게 이제 조선주 쪽이 좀 있었잖아요. 대표님도 포트나 뭐 시초각 공략주에서 조선주 좀 가져오셨었는데 네, 맞아요. 방산이랑 조선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 보실까요? 그러니까 방산 e스포츠도 있고 조선 사업도 하고 있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고 또 엑스테스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조선 플러스 이제 방산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 재료를 갖고 있는 멀티 재료, 멀티 긍정적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오션의 남자잖아요. 네. 그렇죠. 포트의 하나오션 지금 근 100% 가까운 네.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하나오션의 전략 지금도 유효할까요? 하나오션은 저는 솔직히 지금 주가가 이제 뭐 이렇게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고 제가 좋아하는 그 겸손한 위치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위치보다는 나중에 이제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제가 차트를 좀 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열리죠? 예, 열렸습니다. 예. 자,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오션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파른 상승 드라마가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언젠가 시차를 두고 이격 어느 정도 눌림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21선하고 현재가의 괴리율이 좀 크고 5일선과 현재가 괴리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지만 5일선과 현재가 괴리율이 벌어지면서 치고 나갈 때는 비중을 축소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또 언젠가 또 11선이나 22선 근처에서 눌림목이 완성이 되면은 그때 관심을 가지면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전량 익절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기업은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5만 원은 좀 그렇고 5만 5천까지 밀리면 좀 짜증나겠죠? 예, 한 뭐 6만 원 위에서만 이제 흔들리더라도 6만 원 위에서만 거래가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7만 원대 위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뭐 슈팅 나올 때 비중은 축소하되 전량 익절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밀리면 우리 임종혁 파트너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밀리지 말아야겠어요, 진짜. 자, 일단 방산 관련해서 우리 이태우 파트너는 어떻게 좀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수주가 나오고 실적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선반영돼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좀 보실까요? 방산은 확실히 근데 올해도 저는 좋게는 보고 있는데 작년이랑 확실히 달라야 될 부분들은 작년에는 이제 이것도 방산이고 저것도 나도 방산이야 했으면 다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주에 대한 흐름들이 워낙 잘 쌓여 있던 기업들은 올해부터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찍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미 선제적으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방산 4분기의 흐름들 실적 발표를 예상을 해보게 되면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인데 뭐 아무래도 뭐 폴란드양 납품 자체도 분기 최대 기록을 했던 게 4분기였었고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했을 때 환율 상승 효과로 실적도 좋을 수 있는데 올해의 관점에서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냐 사실 그거보다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초점을 두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올해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주가 좀 많이 있기는 해요. 폴란드의 K2 2차 물량도 있을 것이고 미국의 비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폴란드 레드백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합산을 해보게 되면은 올해 수출 모멘텀도 한 30에서 한 45조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인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 수출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만큼 많이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측정하기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래식 무기를 수출했을 때 이걸 가지고 자금력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올해는 성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이 기존의 어떤 수주 모멘텀에 따른 자금력이라든지 레퍼런스를 잘 쌓아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R&D 투자를 꾸준히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먼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R&D 투자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 잘 확보하고 있었던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표 기업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성 있는 어떤 공급사 역할을 하는 뭐 중소기업들도 분위기는 좋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K방산 관련해서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연일 상승 중이죠. 딥시크와 관세에 대한 충격을 이겨내는가?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네, 관세 협상에 울고 웃는 증시 속 순환매 장세. 결국에는 순환매 장세가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분이 준비해 주신 키워드일까요? 제가 답변을 좀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상승이 좀 추세적인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지수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아마 모든 분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좀 걱정했었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좀 일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라, 오늘자만 놓고 봤었을 때 코스닥이 1%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8 강세를 좀 보여준 상황들이어서, 지난 1월 달에 저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양시장 다 121선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부분들이 다 돌파가 그렇죠. 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종목에서에 대한 큰 틀을 놓고 보게 되면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은 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뭐 매일매일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성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도 좀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좀 굉장히 좀 바쁘게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에너지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 긍정적인 요인들은 분명히 있죠.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었다라는 거, 낙폭이 과대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조금만 들어와도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관세와 관련해가지고 1개월 정도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어젯밤에도 상당히 좀 올랐었고, 그리고 딥시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딥시크 이슈가 지금 엔비디아에 그렇게 처음에는 지금 크게 영향을 받았었죠.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5%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딥시크에 대한 사용 제한을 지금 계속 걸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보안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좀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딥시크가 이 엔비디아 AI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굉장히 약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죠. 뭐 다행스럽게 엔비디아가 지금 5%대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이 딥시크의 영향력 자체가 뭔가 이제 완전히 클리어가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17%가량 개파락했었을 때 그 가격대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 가격 자체를 회복을 시키지 못하고 계속 이러한 흐름들로 가게 되면은, 이 딥시크가 던져준 화두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딥시크가 어찌됐든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모델인 거잖아요. 네. 그럼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작년도 한 해에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IT 종목이라든지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모호해질 수 있다.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관세를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네. 네. 한 달 뒤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게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캐나다 총리도 만나고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전화 통화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여기에 따른 결과물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뭐 100%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여담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금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뭐 금에 대한 효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었던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조금의 뭐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칭 용도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다라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혁 파트너에게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 네. 어제는 뭐 엔비디아가 좀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와 주었지만 네. 관련해서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실까요? AI 소프트웨어는 그냥 단순 테마 트렌드가 아니고 메가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를 가장 뜨겁게 달굴 분야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제 한국에도 이제 팔란티어 같은 초대형 뭐 초대형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오늘 더존 비전이 신고가 돌파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네. 절대 좌시하면 안 되는 양봉입니다. 어. 제2의 더존 비전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12월 고점을 시원하게 이제 돌파했고 이제는 12월 그 고점이 지지선으로 전환된 상황이고 또 카카오도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과정에서 아주 멋진 V자 반등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야말로 AI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AI 소프트웨어 핵심 기업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앱노라는 또 공급망 소프트웨어 그 기업 또 역시 AI를 품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AI를 통한 어떤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앱노도 이제 주요 저항선을 이제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로봇 테마하고 AI 그 테마주들이 아주 승승장구했는데 어게인 2023년 장세가 올해 1분기 때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은 계속돼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AI 하드웨어를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AI 하드웨어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섹터로 이제 AI 하드웨어 주요 기업들을 제가 언급할 예정이니까 관련된 코멘트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채널 옮기시면 안 되죠. 자, 방송 중에 플랫폼은 대박전국 일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간세 이야기 안에서 K-뷰티 관련해서 담아도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답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자, K-뷰티 상대적으로 낮은 간세율 적용을 예상하고 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이 답은 우리 이태호 파트너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맞습니다. 오늘도 뷰티에 좀 신경을 쓰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네. 네, 뷰티에 신경을 썼다기보다 이 뷰티 분석에 신경을 쓰고 네.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워낙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이 많이 쏠려 있죠. 로봇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쪽에 과연 올라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매력적일까? 아니면은 오히려 좀 눌려 있는 쪽에 투자를 해서 좀 선침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후자에 가깝다라고 하시면은 K-뷰티 관련해서 뭐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품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역시나 지금 이번 주 시장 내내 관세라든지 뭐 딥시크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요 수출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면은 당연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K-뷰티 특히나 화장품 같은 기업들은 과거에 이 트럼프 1기 때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좋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국가별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서 미국에서 국가별 수입 비중이 가장 많았던 국가가 멕시코였고 15%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으로 한 13.4%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이 캐나다로 12% 정도였기 때문에 이 국가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이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등 정도가 됩니다. 한 4% 정도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차례가 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관세율에 대한 흐름 자체는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1기 때도 미국의 어떤 대중 견제를 좀 공격적으로 했을 때 그 중국의 이 C뷰티라고 하는 이 품목들이 2017년도에는 미국에 수출되는 게 한 21% 정도, 미국이 수입한 것이 한 21% 정도가 됐었는데 점진적으로 약세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작년엔 9%까지가 축소가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때 우리나라 K뷰티가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었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성능을 강점으로 17년도에 우리나라의 이 화장품들이 비중 자체가 한 9% 정도밖에 미국에서 안 됐었는데 24년도에 작년에는 한 22%까지 수입 비중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관세에 대한 흐름들이 있을 때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안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가름을 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K뷰티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 적용이 좀 예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K뷰티가 경쟁 우위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이 되어 있고 이제 4분기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K뷰티 안에도 뭐 화장품도 있고 미용 기기도 있고 뭐 보톡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느 쪽을 좋게 보세요, 그럼? 개별 기업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좋은 기업들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만약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화장품 쪽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실리코트라든지 VT 같은 기업들, 저도 리들샷 한번 써봤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대한 소비 비중이 대부분 한 9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통 현재 온라인 중심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그랬던 것들이 실적이 이제 잘 나와줬어요. 자금력을 좀 확보를 했고 이제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매출 창출을 위해서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영업망 관리가 좀 가능해진 시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성장성 측면을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중심의 매출 흐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단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화장품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중국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들을 좀 지켜봤다면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쪽으로 좀 퍼져나가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미국 쪽에 자사를 두고 좀 뭐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다 했는데 주가 오늘 봤더니 지금 너무나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관련해서 어디에 좀 집중하는 화장품 회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더 좋을까요? 뭐 사실 이제 매출 비중이 뭐 아시아권에 집중돼 있냐 아니면 유럽권에 집중돼 있냐 아니면 이제 미국에 집중돼 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할 텐데 그거보다는 결국에 돈 잘 버는 기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고죠. 최고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은 유럽 쪽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왜냐하면은 우선은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관세 리스크도 일부 좀 회피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와 좀 어떤 우호적인 흐름들을 좀 가져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중국에서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럽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다음 타겟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유럽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은 유럽향 물량들이라든지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매출처를 특정 짓기보다는 결국에 개별 기업 중심이 올해는 화장품 단에선 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K뷰티도 사실 뭐 수출주 큰 맥락에서 보면 이제 화장품도 수출주기 때문에 수출주도 궁금한 게 오늘 삼양식품 얘기를 또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최영돈 파트너님, 삼양식품 뭐 여기는 음식료잖아요. 이제 라면이고 뭐 농심도 기대를 해보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 뭐 수출주 전반적으로 음식료나 화장품주 조금 괜찮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뭐 독보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으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오늘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 그 높은 자리에서도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고 S&D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작년도 한 해에 이러한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작년도 하반기 들어서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눈에 띄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얘기도 앞서서 우리 태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뭐 독보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밀양 2공장에 대한 가동 부분들도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화장품 안에서도 이러한 모델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들샷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서 사용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또 혼용이 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뭐 현재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하는 섹터라는 개념보다는 그 섹터 내에서 좀 특출난 기업들에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논리 자체는 화장품 종목군에도 동일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좀 선별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인그루드랩이 보유 지분 또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그쵸.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 나오면서 네. 오늘 8%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 모델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다소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용기 쪽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선정량 자체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뭔가 이제 수직 계열화 성격의 인수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내에서 다시 한번 또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오늘의 현문현답 이슈 탑3 모두 살펴봤습니다.